1970년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시절,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준 것은 바로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마을에 한두 대밖에 없던 TV 앞에 사람들이 모여 레슬링 경기에 환호하고 역도 경기에서는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요. 이렇게 국민을 하나로 묶어낸 스포츠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허허 벌판 위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사막 한가운데에 건물을 세우고 세계를 놀라게 한 국산 자동차까지 만들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남자라고 불린 현대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 체육계와 연을 맺은 건 박정희 정권 시절입니다.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 후 일본이 선진국으로 급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국은 아시안게임도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올림픽 개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여론뿐 아니라 측근들도 반대를 하자 박정희는 정주영 회장을 호출했고 두 사람은 올림픽 개최에 도전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1979년 10월 서울 올림픽 유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곧바로 11.6 사태가 벌어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올림픽 유치 계획은 없던 일이 됐죠. 이후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치 불만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올림픽 유치 계획을 다시 발표했어요. 하지만 아직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또 이미 나고야가 2년 넘게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될 거란 희망도 없었죠. 근데 이미 IOC에 신청서는 제출했고 이제 와서 신청을 철회하자니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하게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전두환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에게 올림픽 민간추진위원장을 맡겼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딱 하나였죠. 망신만 당하지 않게 하라.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민간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상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의 생각이었죠. 정주영 회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스포츠 인맥이 넓지 않았던 정주영 회장은 IOC 위원들을 직접 만나러 해외로 가고 머물고 있는 호텔에 생활을 선물로 보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위원들의 표심을 샀어요. 하지만 체육계에서 이름을 알리지 못한 정주영 회장에게 IOC 위원장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국의 IOC 위원에게는 한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 영국의 기술과 투자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아프리카 위원들에게는 한국이야말로 개발도상국의 희망 모델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에서 진행된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한국은 유력 후보지였던 일본의 나고야를 52대 27의 표차로 누르고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권을 따냈어요. 88 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은 세계의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알려지면서 관광산업도 성장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늘어났는데요. 지금도 88 올림픽은 한국을 세계 경제의 무대에 새로운 주역으로 세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88 올림픽에는 정주영 회장이 있었다면 2002 한일 월드컵에는 포스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1988년 말 당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나선 대표팀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어요.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기 직전이었죠. 이탈리아 언론은 한국의 무패 행진에 대해 전용구장 하나 없는 축구 불모지인 한국에서 월드컵 2회 연속 본선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아냥 섞인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에는 축구 전용구장은 고사하고 천연 잔디구장도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해외 언론의 보도가 굴욕적이긴 했지만 딱히 반발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 축구 발전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박태준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곧바로 관계자를 불러들여 당장 축구 전용구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했죠. 축구 전용구장이라는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았고 전용 축구장에 대한 기술도 지식도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축구 전용구장 건설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포항에 축구 전용구장을 짓겠다고 하자 포항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전용구장이 무슨 말이냐 하며 반발도 있었죠. 하지만 박태준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축구 전용구장에 대한 기술을 얻기 위해 해외 유명 축구 전용구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고 마침내 1990년 11월 10일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축구 전용구장을 완공했어요. 포항의 축구 전용구장은 발코니 타입으로 만들어져서 관중석 어디서나 그라운드의 경기를 가까이 즐길 수 있고 경기장과 관중석의 거리가 가까워서 마치 유럽 축구장에서 경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박태준 회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경기장을 직접 찾아 그라운드에 잡초를 뽑을 정도로 축구 전용구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어요. 이 전용구장이 빛을 발한 건 1995년 국제축구연맹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2002 월드컵 유치를 선언한 한국이 축구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죠.
이때 피파 관계자들은 포항의 축구 전용 구장을 보며 감탄했고, 그제서야 한국은 축구 전용 구장 하나 없는 나라에서 무슨 월드컵을 여냐는 부정적인 세계 여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후 개최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은 4강 신화를 만들어냈는데요. 한국 최초의 축구 전용 경기장 포항 스틸야드는 한국 축구가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발표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건희 회장이 인생 최대 위기를 이겨내고 만든 결과물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약한 이 회장은 1982년 대한아마추어 레슬링 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체육계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어요. 그 후 1996년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 선출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IOC 총회뿐 아니라 주요 외국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빙상 육성이 필요하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으로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 처음 도전한 건 2003년이었어요. 하지만 밴쿠버에 3표 차이로 패하며 유치에 실패했고, 두 번째 도전이었던 2007년에는 소치에 4표 차이로 패하게 됐죠. 두 번의 실패에 이건희 회장은 평생 사업을 하면서 대개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갔죠. 2009년 삼성 특검 사태 여파로 이건희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도 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을 단행했어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인맥과 추진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이건희 회장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까지 약 1년 반 동안 11번 해외 출장을 다니며 IOC 위원들을 만났어요. 거리로는 21만 킬로미터, 지구 5바퀴 거리였어요. 2011년 당시 이건희 회장의 나이는 69세였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무려 170일을 해외에 머물며 IOC 위원들과 접촉을 이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2011년 진행된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평창은 63표를 얻으며 2018 평창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게 됐어요. 평창올림픽은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그것도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동계올림픽을 한국에서 치른 기념비적 행사였어요. 북한의 참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선수인 2,920명이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61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흥행면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기록을 남겼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